선험과 경험이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인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만 그래도 좀 이미지를 좀 봐줄 필요가 있겠고요. 언어 습득이요. 이게 한참 저 논술할 때 되게 많이 나왔던 소재예요. 소재 자체는 좀 올드해가지고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굴러가는 사고방식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교육학이랑도 연결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인 재능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인가? 그럼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갈래복합 1, 2가 들어가거든요. 갈래복합 1, 2 01, 02가 이렇게 잡히게 될 텐데 오늘 제일 중요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작품 사신함정입니다. 고전소설이 있잖아요. 고전소설에서 가장 많이 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된 작품이에요.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교과서에서도 항상 실려있는 작품이고요. 가정소설을 논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서 이제 작품을 고르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갈래기의 대표적인 작품을 해요. 최초의 작품이거나 아니면 그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바로 이 작품입니다. 가정소설. 처첩간의 갈등. 한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역모와 그런 아침 드라마. 사신함정이가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그 위, 그 아래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힘을 실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연행가라고 있습니다. 연행가. 소재적으로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고전시 가도 가사가 나올 겁니다. 막 우리가 막 정석가도 배우고 고려소교도 배우고 가시도 배우고 시조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안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6월, 9월에 좀 잘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결국은 뭘 나와? 긴 운문시인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가사도 좀 전형적인 거 잘 안 나와요. 자연친화,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변주를 준단 말이에요. 자연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금 달라. 임금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조금 달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쉽게 내려면 나올 수 있겠지. 비문학이 존나 어려워. 그러면 고전 시간은 조금 호흡을 해줘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내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소재적으로는 약간 다른 소재를 던져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행가사예요. 기행가사. 그러니까 딴 나라를 놀러 가거나 딴 나라를 유랑하거나 아니면 사신으로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 사신에서 이제 중국을 보는 거예요. 중국 청나라 이런 데 보면서 멋있다. 쩐다. 혹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좀 미개한데? 약간 이런 감정들. 그래서 이 경관 묘사라든지 그런 이 사람 주관적인 감정들을 이제 열거하는 그런 가사들은 수능에서도 좀 잊을만 하면 등장을 하거든요. 막 두세 번 거쳐서 이제 한 번씩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소재적으로는 좀 중요합니다. 근데 노잼이에요. 좀 노잼이에요. 왜냐면 여행을 갔는데 그냥 그것들을 열거하거든요. 여기는 무슨 게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을 갖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고 여러분들 이제 관동별곡 생각하시면 관동별곡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훨씬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작품은 좀 중요해요. 너무 길어서 이거는 일부만 이제 실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거의 3시간 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리고 아직 내신 기간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좀 이 작품에 집중해서 보고요. 이 파트에 나중에 6월, 9월에 안 나오면 그때는 아마 이제 특강식으로 기행가사 특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좀 찍을 거니까 그때 좀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 비문학부터 좀 보도록 하죠. 비문학 과제물 한번 펴봅시다. 자, 여러분들 과제물에 있었던 지문이에요. 과제물에 있었던 지문 중에 하나였고 주제통합 07이죠. 그래서 이 비문학의 제목은 언어 습득 이론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인간은 첫 번째 페이지. 인간은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론자들은 언어 사용 또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적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지만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등장을 하는 이 주어가 뭐예요? 행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행동주의론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언어 사용 또한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이 모든 행동은 그냥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불러. 근데 그 노래는 내가 흥이 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사용 또한이라고 해서 이 행동의 일부에 이 행동과 유사하게 우리의 언어 역시도 이쪽으로 이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목적, 바로 뭡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이 행동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조건 반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반사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한다는 거고 능동적인 반대의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대표적인 행동주의론자인 스키너는 스키너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등장하죠. 스키너 아저씨. 이분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언어 습득 연구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연구를 습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심리학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 이론. 조작적 조건화 이론. 주어를 이제 같이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도대체 뭘 조작하는 걸까?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거나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행동주의자는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와 감소시키는 처벌을 통해 인간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죠. 자, 가능의 이미지 보시면 되겠고요. 뭐야? 키워드가 나오죠. 강화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벌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엄마가 뭐 한 거야? 칭찬을 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거를 더 많이 할 거고요. 엄마가 그거를 뭐 했어? 처벌을 했단 말이야. 그러지 마 이놈식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을 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랑도 비슷해요. 우리 강영구 아저씨가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을 뭐랑 동일하게 보는 거야. 개나 원숭이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의 주체성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외부 요건이잖아. 외부 조건. 외부의 이미지가 좀 셉니다. 강화가 되면 될수록 그 행동은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처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행위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죠. 스키너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스키너는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와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언어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했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사회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결국 혼자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명 이상 타인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에 이 언어행위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호작용이 즉 언어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뭐야? 혼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야. 상호라는 건 반드시 타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이제 끌고 가시고 예를 들어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구체화를 해줘야겠죠. 아기가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를 말했을 때 부모가 칭찬하거나 미소를 띠면 그 보상으로 인해 아기는 해당 단어를 계속 말하게 되고요. 반대로 아이가 단어나 문장을 틀렸을 때 부모가 찡그리거나 무시하면 더 이상 그 언어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이 강화와 처벌에 대한 뭘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또한 그러면서 스키너 아저씨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게 되는데, 또한 스키너는 아동이 주변인과의 인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보았는데, 봐봐. 전제 조건이 두 개가 깔려요. 전제 조건이 두 개가 깔려요. 익히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똑같아.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두 번째 뭘 한다라는 거야? 모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모방이라는 건 뭐야? 따라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행위를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뉘앙스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키너는 주변의 언어적 자극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어적 자극. 그리고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 역시니까 얘도 뭐야? 전제 조건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럼 언어적 자극이 없었어. 크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언어를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논술 지문으로 나오는 게 늑대 아이였어요. 아이가 버려졌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이제 늑대 품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럼 걔는 사람으로 봐야 돼, 늑대로 봐야 돼.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란 말이야. 하지만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회 작용이 중요하다. 늑대랑 작용을 하니까 얘가 왈왈 짖고 있지 않느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늑대밖에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늑대처럼 크는 거 보이지 않느냐. 인간 속에 있으니까 인간처럼 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주장과 연결되는 사례였던 거죠. 저도 가보죠.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는 대화 상대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별 5개죠.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필요해? 대화 상대가 속성도 그냥 땅땅 때려주잖아요. 필수적이라고 때려준단 말이에요. 필수적. 그럼 얘가 없는 순간 우리는 언어를 쓸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자서는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에 더해 스카너는 단어 사이의 연산작용을 통해 아동이 문장을 습득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던져지죠. 그래서 뭐가 하나? 연상작용을 통해서 문장을 표현을 한대. 문장. 근데 이게 언어학적으로 어떤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뭔가 언어를 배울 때 문장을 먼저 말해요? 단어를 먼저 말해요? 단어를 먼저 말하죠. 엄마, 아빠 하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까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요, 이제 초창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문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조금 고난이도적인 언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되기 위해서, 우리 언어 능력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상작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개가 짖는다와 같은 문장을 전제조건이죠. 모방해서 배우면 개는 뒤에 나올 짖다에 대한 조건화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짖다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 구조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내가 처음에 개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뒤에 짖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엔 없어요. 처음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학습을 하죠. 앞에 있는 아빠가 뭐야? 개가 짖는다 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방하다 보면 그걸 습득하게 되고, 그럼 이제 개가 아닌 존재들도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 학습이고 경험이고 혼자서는 안 돼요 라는 뉘앙스인 겁니다. 그리고 아동은 이 틀에다가 다른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치해 가는데, 이러한 연상과 반복을 통해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도 결국은 또 뭐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모방을 하게 되고, 이 모방을 과정에서 뭘 외워버리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 구조에서 단어를 바꿔가는 연상작용들. 개 뒤에는 짖다가 오고, 개 말고 새가 왔을 때는 울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연상작용을 통해서 문장 능력을 올려준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너는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에. 자, 우리 비문학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또 끄집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볼 수 없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은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인슈타인 아저씨. 그리고 우리 저저번 주에서도 등장했던 이론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뉘앙스가 편하면 되고요.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나 체계가 아닌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의 행위의 결과 등 중심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무슨 구조 가지고 있어요? 나데이 버피 구조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추상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 추상의 이미지로서 어떤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 언어의 구조. 그리고 언어의 체계. 이런 것들은 고민한다, 고민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만 고민한다. 이게 그냥 이론만 바뀌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언어학이잖아요. 근데 교육학이 될 수도 있고요.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미술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뼈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나요? 그래서 언어 습득에 대한 그의 이론은 환경의 결정력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내재적 정신적 특징을 간과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야, 이러면 동물이랑 다를 게 뭐냐? 응? 도대체 우리가 하는 건 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순간은 전부 다 외부 자국 때문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식의 비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동을 둘러싼 언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태교를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 이 아이들 앞에서 욕 자제하고, 상스러운 말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 실험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반영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뭐로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은 한계, 비판과 플러스 의의로 끝나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요즘 수능 트렌드잖아요. 이거 한계 살짝 말해준 다음에 보기에서 얘를 까고 있는 애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나글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얘를 까는 이제 글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나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서양이었으니까 동양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뭐였어요, 여기? 추상 싫어였잖아. 그죠?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추상적인 언어학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얘? 외부잖아. 외부가 중요했잖아.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내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비문학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요, 아직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끝났어. 너무 늙었어. 근데 이걸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측을 해야 돼. 이 글감의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문제도 그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적인 틀들이 되게 중요하고, 대조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 공통점도 되게 많이 잡으면서 이제 글감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죠. 생득주의론자들은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벌써 느낌이 있죠? 생득주의론자. 자, 그럼 글감을 할게요. 대칭을 만들어주면서 첫 번째 문단, 생득주의론자입니다. 그래서 생득주의론자는 언어 습득을 만 동그라미 치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이미지가 잡혀요? 만. 이 보조사를 가지고 있는 only의 느낌이 나옵니다. 누구만 가지고 있어?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벌써 느낌이 와야 돼.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럼 앞쪽은 동물도 가질 수 있는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대표적인 생득주의론자인 촘스키 아저씨는, 촘스키는 그러면서 바뀌죠, 촘스키. 우리 교수님이 이놈의 시키 그러면서 개그를 치시던 게 몇 년 전인데 벌써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강화와 처벌을 중심으로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한 스키너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이 수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키워드 나오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지식 체계인 언어 능력에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뭡니까? 이 아저씨가 주장하는 거는 선천적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 뭡니까? 언어 능력이라는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되죠. 언어 능력. 이렇게 언어 능력. 벌써 느낌 오죠? 얘는 뭐야? 외부였잖아. 태어났을 때 갖고 있어 없어? 없어.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언어 지식, 그래서 그는 내재적 언어라고도 불리는 이 언어 능력이 벌써 키워드 나오죠? 내재적. 이꼴 내재적. 확인하시면 돼요. 외재적, 내재적 또 체크하시고. 언어 능력이 인간 뇌의 언어 습득 장치, 이제 Language Augment Device입니다. 그래서 LAD에 담겨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뇌의 언어 습득 장치. 얘가 어디 있다고? 뇌의 언어 습득 장치에 있대. 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인간의 그 내부라는 이미지도 보시고요. 담겨 있다 하면 제발 저런 이미지를 만들어내. 안쪽에 있다. 이 뉘앙스. 그는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서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 생성의 규칙 체계가 내재화되어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봐봐. 규칙 체계 이런 거 이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구조, 체계 이 사람 안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했다. 대칭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심플하죠?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그러니까 꼭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늦는 사람도 있고 빨리 없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다른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 안 돼요. 이 글은 뭐야? 아 비슷하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아기가 대부분의 3살에서 7살 사이에서 이 언어 능력이 결정됩니다. 언어 능력치가 완성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천재, 유전적으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개별적인데 왜 이 인간은 거의 유사하게 유년기에 그 언어 능력이 형성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을 때 뭐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다. 이게 만약에 외부의 것이었다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발현되기가 어렵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문화도 다르고 언어 체계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게 분명히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늦게 습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이 유년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청년기가 되고 성인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은 선천적으로 이때 발현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약간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1차 성징과 2차 성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커가면서 습득하는 건가? 여기 1차 성징이 있네? 그게 주워가지고 커지는 건가? 아니잖아. 우리의 유전자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커지는 거잖아. 그리고 물론 외부적인 요건을 받기는 하지만 1차 성징과 2차 성징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손톱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이 있었잖아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언어를 습득하는가 해? 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의 뭐예요? 대답인 거지. 선천적으로 뭘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는 이 언어 체계는 뭐일 뿐이야?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는 뭐일 뿐이에요?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역할이에요? 촉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문학 첫 질문, 너희 학교의 비문학 촘스키의 언어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왔죠? 우리 풀어왔겠지? 과시였는데 내신인데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게,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조교님 그 프론트 가서 에어컨 좀 달라고 해주실래요? 좀 덥죠? 더우면 얘기하세요. 항상. 그래서 촉매제 봐봐.
어떤 교집합이 만들어져. 항상 생각해야 돼. 얘도 뭐를 인정하기는 해요. 후천적인 요건이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공통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건 공통. 그러니까 문제가 맨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물리적, 외부적인 요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얘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맨날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만 촉매제. 말 그대로 그거를 빨리 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지 메인 능력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즉 언어 경험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으로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선언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인지 능력과 언어적 환경을 가진 아동이 일정 시기에 대부분 유창하게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언어 능력이 뭐 되기 때문에 발현되고, 이 발현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쪽에 있다가 그게 피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강한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언어의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외부의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우리가 문장 구조를 찾는 게 아니라 어디야? 예. 개가 짖다, 새가 운다, 인간이 걷는다, TV가 켜진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똑 하고 피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 상태에서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안정 상태로 발달해 갑니다. 아까 이미지라고 얘기하셨죠. 단어를 습득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문장으로 발전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언어 습득 장치가 있는 이 단계에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장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뉘앙스예요? 발전을 한다는 뉘앙스를 여기서 잡아주고 있어요. 좀 더 고급 어휘인 거죠. 고급 언어 사용.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안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정. 시기가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겠죠? 그냥 태어난 상태와 이게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문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상태에 구분하시고,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보편적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언어의 특수성도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질문이면서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비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전 세계에서는 뭐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요. 중국어도 있고요. 일어도 있고요. 한국어도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똑같다면, 똑같은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얘나 인식을 했을 때 지금 외부 환경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근데 이때 느껴지는 이 체계나 이때에서 나오는 이 체계나 여기서 나오는 이 체계나 여기서 나오는 이 체계를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언어를 구성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맞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있죠. 우리는 이제 시선을 어디로 많이 봐요? 시선을 나로 좀 많이 봐요. 이 4명.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어디로 좀 많이 봐요? 외부로 좀 많이 봐요. 외부. 그리고 우리는 조화로움을 되게 중요시해요. 이렇게. 이 상태. 근데 이제 외국은 어떤 뉘앙스가 좀 세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언어의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같은 거라면 우리 항상 밑에밖에 못 와요? 앞에 학원이 있어서.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첫 번째 비문학 하고 있어요. 저번에 과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예, 좀 가보죠. 마지막 문단 읽고 있어요. 마지막 문단.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대답을 해줍니다. 촘스키는 최초 상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 가능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죠. 야,
처음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보편성뿐만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이 보편성뿐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어? 특수성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영어는 이렇게, 중국어는 이렇게, 일어는 이렇게, 한국어는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가서 이 발현을 만드는 것도 그 능력이 뭐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already 이미 선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 가능성을 뭐라고 합니까? 매개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초 상태가 안정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럼 저기 잡히죠?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뭐가 필수적이다? 매개 변인이 뭐가 된다? 조정된다라는 이 시점이 1번, 2번에서 갑자기 뭐로 바뀌는 거야? 1번 전제 조건, 3번으로 바뀌는 사고 전환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나와? 매개 변인 조정이 이미 이뤄졌다. 혹은 매개 변인 조정이 문장 안정 상태가 되고 일어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서순의 인과관계는 언제나 별표 치면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해요. 이런 서순은. 인간은 다양한 언어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포함한 최초 상태에서 특정한 언어의 문법을 배우면서 매개 변인을 조정을 거쳐 안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서순, 인과성, 전제 조건, 화살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가 중요한지. 촘스키는 이를 언어 경험을 통해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편, 그죠? 여기가 보편, 여기가 이제 개별.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로서 정돈이 됩니다. 1번은 어렵지 않았죠? 1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3번, 나와 달리 가는 다양한 예시를 바탕으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시가 있었죠? 아까 전에 엄마 아빠가 하지마, 해, 이런 식의 예시가 있었고, 여기는 예시라기보다는 그런 보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은 이제 3번으로 들어가는 거였고요. 자, 2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2번 스키너 1번 봅시다. 언어 사용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게 첫 번째 원리죠. 외부 학습. 행동을 강화하는 자극과 약화시키는 자극을 통해 아동이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보았다. 바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정의였고요. 3번 인간은 언어 지식 체계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 언어를 학습하면서 점차 언어의 지식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라고 보았다. 어디가 되게 거슬려야 돼요? 백지 상태. 이것도 경험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계예요. 인간은 태어났을 때 뭐다? 백지다. 그것을 채워나가고 색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뭐야? 선험은 어림없지. 이미 색감이 다 있는 거야. 이미 물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3번이 되겠고, 4번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능력, 그리고 내재적 언어,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했고요. 5번 역시 둘 다 뭐다? 스키너는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 외부, 촘스키는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 내재된 내부, 요 키워드들을 불려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보죠. 언어 습득 장치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들 수 있는 사례. 그리고 다시 말하면 촘스키가 이 스키너를 비판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되게 쉬웠지만 이거를 수능형으로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보기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보기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데 답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2번. 아이가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사례. 포인트는 뭘까요? 들어보지 못한 문장인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새로운 걸 창조했지. 그럼 이런 것들은 뭐야? 선언.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의 맹점, 얘의 비판점은 뭐예요? 그러면 처음에 없었던 단어들, 처음에 없었던 문장들, 처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모방을 해야 나온다고 했으면 모방 전 첫 번째는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재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넘겨봅시다. 4번. 자, 보기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스카너와 비고츠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이 비고츠키 아저씨는 스키너 쪽에 가까울까? 촘스키 쪽에 가까울까? 아니면 두 가지를 융합한 것일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읽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언어 발달의 관계 파악을 주된 목표로 삼고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한 결과 언어는 사회학적 현상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벌써 느낌이 끝났어요. 이 아저씨는 스키너 쪽이에요? 촘스키 쪽이에요? 스키너 쪽이구나. 스키너 쪽이구나. 그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나 교사 혹은 자신보다 앞선 또래와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언어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성인이나 또래의 적극적인 도움이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가 포인트겠죠? 그는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어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거나 강화나 처벌에 따라 언어를 배우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대인 언어적 자극을 주는 존재와 능동적으로 작용을 하며 언어를 습득하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공통점 뭐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차이점 뭐예요? 얘는 수동적, 얘는 적극적. 그럼 어디가 문제가 나오겠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외부,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능동적극, 요거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공통점이니까 3번 보시면 되겠죠. 언어적 환경과 상호작용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내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이 되겠죠. 그죠? 자, 5번 봅시다. 이 5번 문제도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맨날 전제 조건이 이거야. 태어나자마자 주변인들과 격리된 채로 자라다가 발견된 어린아이. 그러니까 얘를 보면 언어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갑과 을은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역시 A는 스키너의 이론에 따라 갑에게 그리고 B는 촘스키의 이론에 따라 을에게 특정 언어를 가르친 결과 갑과 을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 얘기도 맞고 요 얘기도 맞을 수 있구나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자, 1번 A는 스키너 아저씨죠. 연상과 반복을 통해 문장의 구조를 학습하고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왔겠군. 완전 직방이죠. 2번 B 촘스키. 만약 아이가 다른 언어를 배웠다면 매개변인이 조정되지 않아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벌써 틀렸죠. 왜? 내가 영어 배운다고 체계가 안 잡혀? 아니지. 내가 일어 배운다고 체계가 안 잡혀? 아니야. 얘네들이 다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체계지만 우리는 그 체계를 그 체계에 맞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뭐 되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언어가 오더라도 다른 언어를 배우더라도 뭐가 됐었을 것이다? 발현이 됐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죠? 조정이 된다, 나아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A와 B 모두 아이가 방치되었을 때 언어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것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고 꼭 3번을 찍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시면 돼요. 왜일까? 이거 외부, 이거 내부. 내부니까 혼자 있어도 자격이 없어도 되겠네 이러면서 찍어 온단 말이야. 하지만 공통점이 뭐였어? 매개, 촉매. 그러니까 촉매라는 건 뭐야? 없으면 잘 크지는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야.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필요는 하다. 이런 뉘앙스로 3번도 이제 맞는 얘기구나,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4번과 5번도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오늘 비문학 과제의 구조는 내신형 똑같은 지문의 변경 문제 잡혀 있으니까 내신이신 분들 그리고 이미지를 좀 갖고 싶으신 분들은 좀 풀어보시고요. 더 넘겨보시면 이제 여태까지 이 소재가 다뤄졌던 모의고사들입니다. 과거에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글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저번 주에 우리 할인율 했죠. 그 할인율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고요. 환율 얘기했을 때도 어땠어요? 과거에서도 했었던 이야기들이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어학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됐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마지막에서는 여기 있는 행동주의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이 생득주의론자에서 파생되는 이론들을 가지고 언급한 비문학도 넣어드렸습니다. 저희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비문학은 이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몇 시니? 저 시계를 안 고쳐줘. 몇 시야? 1시 40분. 40분? 50분? 50분이야? 40분?
39분이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잠깐 쉬었다 해요라는 뉘앙스겠죠? 잠깐 쉬었다가 문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